엽기적인 살인마 이영학의 범행 동기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딸의 친구 김모 양을 통해서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네, 오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딸을 둔 어머니들은 특히나 좀 경악할 만한 사건이 아니라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의 범행 동기가 결국에는 이제 성적 요구를 하기 위해서였고, 여기에 이제 대상으로 유인하기 쉬운 딸의 친구를 이용한 거네요. 사실 저도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끔찍했는데, 예. 이영학 씨 그러니까 진술에 의하면은 부인이 죽고 난 이후에 성적인 목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다루기 쉬운 자기 딸의 친구, 평소에 원래 알고 있었던 그 친구가 이제 아마 그 부인하고도 좀 잘 지냈고 부인을 많이 연상시키는 그런 외모였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착하고 예쁜 그 친구를 콕 찍어서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그래서 그 딸은 아빠가 어떤 목적으로 이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는지를 알면서도 그 아이를 미리 수면제 먹이기를 먼저 그 전에 약속을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아이를 유인해서 결국은 데려와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좀 약간 이상했던 것은 이영학 씨가 사실은 SNS에다가 14세에서 20세 사이의 여성들을 많이 모집을 그동안 했었었고, 또 어떠한 그 뭐 매체에다가는 SNS에다가는 야, 네 속은 너무 예쁘다, 내가 필요할 때 연락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뭐 성매매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모집이 된 여성들도 있었지만 그 친구들은 자기가 다룰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자기 친구, 그러니까 자기 딸의 친구는 이제 좀 쉬우니까 접근이 가능하니까. 네, 그리고 그 친구는 일단 믿음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야 되겠다, 범행을 저질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참 끔찍하네요. 예, 다음 질문 가기 전에 이영학이 오늘 짧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화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내가 죽은 후 계속 약에 취해 있었고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너무 꿈만 같습니다. 일단은 사죄드리고 천천히 제가 지인들 천천히 알아가면서 천천히 그 죄를 밝혀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피해자분께 하시고 싶은 말 한마디만. 어제도 기도했고요. 제가 대신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겠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9월 5일에 제 아내의 죽음, 자살에 대해서 좀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네, 마지막에 오히려 자신이 울먹이면서 자신의 아내에 대한 자살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런 반응도 사실은 상당히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본인이 잘못한 범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자기 와이프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 게다가 본인이 이제 그 살인을 했다, 뭐 내지는 방조했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 저런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한다는 것도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분을 그 조사했던 프로파일러의 얘기에 의하면 예.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 그 사이코패스인지 여부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검사를 해보면 40점 만점인데 25점을 받았다. 네. 25점이요. 25점 이상부터 사이코패스를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뭐 강력하진 않지만 일단 사이코패스의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성향이 왜 나타났는가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초등학교 전부터 인식을 한 상황에서 친구들로부터 많은 놀림을 당해 왔었었고, 어릴 때 좀 당한 게 있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좀 힘들어하다가 이 사람이 20살 되면서 자기 부인을 만나거든요. 16살, 당시 16살짜리 여자, 네. 그 부인을. 그러면서 이제 그 부인과 사이에서 아기를 낳으면서 갑자기 매스컴에 주목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약간 여러 가지 그 사회에 대한 불만이라던가 좀 제대로 된 그런 성의식 같은 게 없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매스컴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약간 그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혼란을 좀 겪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가 본인이 얘기만 하면, 본인의 병이라든가 딸의 병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좋게 봐주고, 그다음에 자기 말을 다 생기고. 믿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면서 본인은 이제 남에게 무언가 요구하면 무조건 사람들이 주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을 가능성이 크고, 본인보다 뭐 나이가 많거나 본인 정도 수준되는 사람은 자기 말 잘 안 들을 테니까 자기보다 어린
그리고 또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기의 장애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동정심을 끌어들인 다음에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온 것으로 지금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성향이 좀 어떤 이런 이중생활, 끔찍한 이중생활의 기반이 된 거네요.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초창기 때부터 뭐 유전적인 성향도 좀 있었겠지만은 또 중간에 그 성장 과정 중에서 겪은 여러 가지 뭐 환경적인 영향도 같이 포함이 됐을 것이고 그 이후에 이 매스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본인에게 그 사람들이 쏟았던 그런 관심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면 되는지를 이제 후천적으로 학습했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이 또 이 씨의 딸이 이 씨의 범행을 도운 데 대해서 이 씨 딸이 아버지에 대한 종속 성향이 강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딸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도 사실은 16살 때 이 아버지를 만나서 결국은 결혼 생활을 해서 지금까지 살았던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성숙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이제 남편을 만나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세계에 이제 발을 들어놓게 된 건데 그 사람은 사실 그 당시 아직도 몰랐기 때문에 남편에게 의존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는 아빠하고 똑같은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세트로 불리웠고 그러니까 당연히 둘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다라는 걸 스스로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데다가 엄마는 자기 자신을 돌봐줄 수 있거나 보호하는 그런 바람막이나 방패막이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알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아빠에 대한 의존도가 좀 클 수밖에 없고 아빠가 특히 생계의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 와중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게다가 이 아이가 이제 엄마가 얼마 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엄마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이도 사실은 상처를 받았을 거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데 그걸 제대로 이제 해결을 못한 상황에서 아빠가 엄마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니 아이를 데려와라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가 좀 더 충격을 받았던 것은 이제 이 아빠가 딸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수면제를 먹이기로 했을 때 작은 드링크병하고 큰 드링크병 2개를 준비를 해서 작은 병에다가는 수면제 2알을 넣어놓고 큰 병에다가는 3알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한테 너는 수면제 넣은 그 음료수 먹지 말고 뭐 둘 중에 하나를 먹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잘못해서 자기가 그 중에 하나 작은 걸 먹은 거예요. 작은 병. 그러니까 2알이 들어있는 그 음료수 병을. 그리고 자기 친구한테 3알이 들어있는 그 음료수 병을 줬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맛이 이상해서 자기는 중단하고 그 친구는 이미 3알짜리 들은 그 병을 다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뭔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친구에게 자기가 먹다 남은 그 드링크병 반을 그 친구에게 또 주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평상시에 잘 안 올 때 먹는 약인데 이거 감기에 좋다 그러니까 너 먹어라 하면서 수면제를 2알을 더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수면제 5알에다가 최소한 아까 그 먹었던 그 드링크병 반병 정도를 더 먹었으니까 6알을 한꺼번에 먹은 셈이 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정말 깊은 잠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빠져버릴 수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걸 알면서도 이 친구는 아빠가 시킨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일을 해서 아빠에게 잘 보여야 된다. 아빠가 하는 말을 좀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잘못됐다는 거를 알 수 있을 테고 그리고 아버지의 어떤 그런 성추행 습관들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도 친구를 불렀고 수면제 같은 음료수를 건넸고 또 시신 유기도 도운 걸 보면은 본인이 그게 좋아서 했다기보다는 종속적으로 한 거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찰도 좀 약간 이영학 씨의 딸을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구속영장 기각된 것도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 특히 종속적이라고 하는 게 뭐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생계적으로도 그렇게 종속이 됐는데 이 아이는 아빠가 하는 거는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판단을 못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아이가 종속돼 있다라고 하는 걸 가장 극명히 드러나는 건데 그러면서도 아빠가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해야 되고 그거보다 더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구속을 시키겠느냐 이게 바로 이제 판사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영장은 이제 기각이 됐고 그 딸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버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왜 너는 따르느냐라고 말하면 우리 아버지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잘하는 사람이고 아빠가 뭔가 일을 저질러서 그게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일 거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 이 인계할 수도 있다면서요. 그러면 또 어떤 그 이 씨의 뭐 주변 가족들이 입을 맞출 가능성 이런 건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려가 돼서 경찰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었던 것인데 그 이제 이 아이는 그 사실은 14세 미만, 그러니까 14세 이상이긴 하지만 아마 만으로 따져서 14세일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인데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아이는 기본적으로는 구속을 잘 안 시켜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변수를 작용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좀 전 한 1시쯤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텐데 어떻게 법조계에서는 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변호사 얘기도 그렇고 법조계의 입장에서는 예. 원칙적으로는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2개월이라고 해서 6개월이 이미 구속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칙적으로 구속은 2개월이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면 실질적으로는 여기서는 풀어주는 게 맞아요. 법리적으로는. 그런데 그 6개월을 넘기고서도 지금 풀어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은 그 처리해야 될 사건이, 그러니까 혐의점 대해서 아직도 재판해야 될 사항이 되게 많고 또 하나는 만약에 구속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재판에 출석할 수 있을지 여부가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고 싶어도 내곡동을 둘러싸고 있는 본인의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슈가 되고 그렇죠. 방해가 예.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구속영장이 연장될 가능성,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저희가 좀 두 개를 두고 봤을 때 각각 어떻게 좀 예상을 좀 해볼 수 그런데 있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재판이라고 하는 건 원활히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고 다른 공범인 피고인들이 지금 현재 뭐 2차로 또 구속이 되어서 구치소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아마도 영장이 추가 발부되는 쪽으로 좀 판단을 내려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게 이제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네. 보니까 최 씨 변호인은 이경재 변호사가 이제 뭐 물론 박 전 대통령 그 편이기 때문에 측근이기 때문에 직접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그러는데 일단 최 씨의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 영장 발부에 민감하게 대한 이유를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제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서 재판을 받는 것이 박 전 대통령의 유죄나 무죄를 가릴 때 훨씬 더 박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지금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280쪽짜리 의견서를 냈는데 이 이경재 변호사 역시도 그런 뭐 분량은 그보다 적지만 그런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것은 본인, 그러니까 최순실 씨하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연결고리가, 그러니까 둘 간의 사실은 거의 운명 공동체처럼 이 사건에서 유무죄가 가려지는 것이 본인에게도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금 보여지죠. 그런데 이제 이경재 변호사가 얘기하고 있는 그 뭐 판례와 반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상은 조금 틀린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걸 설명을 좀 하고 싶긴 한데 좀 시간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뭐 간단하게 해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 사건 예를 든 거는 86년도에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 건데 A라고 하는 피고인이 두 개의 사건으로 이제 재판을 받아요. 예. 근데 하나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그 두 개 사건에 대해서 각각 판결 선고를 하는데 하나는 집행유예를 내리고 하나는 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형을 살게 하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그 사람이 재판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벌금형이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재판 선고가 나기 전까지 있던 미결 구금 일수를 산입하는 문제가 됐던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 예. 사건은. 근데 이번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가 말했던 그 사건에서는 미결 구금 일수를 이쪽, 그러니까 집행유예 뭐 받았던 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식의 주장을 했었던 것이고 이 사건은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와는 맞지 않는다는 예, 얘기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그렇군요. 네, 한편 청와대가 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발표로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대통령 훈령 불법 조작 사건 자료 발견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혹시 뭐 영향을 미칠진 않을까요? 사실 근데 그것도 시점을 두고서 말들이 좀 많습니다. 예. 이게 27일 날 9월 27일 날 발견된 문건인데 왜 이제 와서 하필이면 이 시점에 그렇죠. 그런 기자회견을 갑작스럽게 하느냐. 이거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를 계속해서 하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문제를 삼겠다라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알고 봤더니 7시간 반이었다. 그리고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제대로 조치를 못했다는 것이 문제였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3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없앤 거 아니냐. 또 하나는 이제 안보의 문제냐, 뭐 재난의 문제냐 이걸 가지고서 김기춘 전 시장이 얘기한 것을 맞추기 위해서 빨간 펜을 그어가지고 훈령을 뜯어 고쳤다.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이런 얘기 두 가지가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지난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민의 안전보다는 본인들의 책임을 좀 벗어나기 위한 쪽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좀 취해놨던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럼 만약에 박 전 대통령 측 일단 검찰이 영장 발부해달라면 제시했던 롯데랑 이제 SK 뇌물 혐의 심리에 대해서 이게 마무리됐으니까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했지만 이 부분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가장 어떤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SK나 롯데에 대한 혐의는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은 세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는 미르나 K재단과 관련된 뇌물이 그렇죠. 있고, 하나는 그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삼성쪽. 최순실 씨와 연관된 뇌물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SK와 롯데 간의 그 뇌물이 있어요. 이거는 추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영장에 이제 청구를 안 됐던 범죄 혐의지만 실질적으로 그 어느 정도 그 재판 심리는 다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변호사의 말이 전혀 틀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뭐 미르나 K재단과 관련된 뇌물과는 다르게 이 SK나 롯데와 관련된 뇌물은 좀 약간 명백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유죄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영장을 발부하지 않겠느냐. 아마 이제 이런 입장을 조금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됐고요.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